안녕하십니까 팟짱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비 내리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희가 방송이 조금 늦었던 점 사과 말씀 드리겠고요. 자, 목요일 아침은 바로 이 남자와 함께 알고 있죠. 바로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비언프 시간입니다. 어김없이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가 많이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일찍 왔어야 되는데 네, 강변북로가 갑자기 막 차가 엄청 막혀가지고 네, 또 비도 왔고요. 맞아요. 사고도 났고 막 그래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네, 급하게 막 차를 이 시간이 늦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콤팩트 있게 죄송합니다. 네네. 네,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어버이 연합의 돈줄이 정경련이다라는 네, 의혹 보도가 계속 네, 나오고 최근 엊그제 있는데요. 나왔죠. 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전경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네.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음. 전경련이 그 일본의 그 비슷한 그런 재벌 중심이었던 그런 경제단체, 이익단체죠. 지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경련이 있고 또 경총이라고 또 있습니다. 경제인단체 맞아요. 총연합회 있고요. 경총은 주로 노동계 쪽에 이제 카운터 파트너로 나오고 있는데 전경련은 말 그대로 삼성, 현대차, LG, SK 등 재벌 총수들이 중심으로 된 말 그대로 전형적인 어떤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그리고 네. 전경련 산하에 또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 산하에서 그 사실상의 재벌의 이익에 맞는 그런 어떤 제도나 정책 같은 거를 정부에 건의하고 네. 그걸 갖다가 만드는 싱크탱크 역할까지 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번에 그 전경련의 그런 그 돈이 결국은 대기업들의 돈이거든요. 그 회원사들이 그렇겠죠. 전경련들이 낸 돈이에요. 결국은 그 전경련이 그 이번에 그 어버이 연합에 들어간 돈도 결국은 대기업의 음. 거기서 나온 돈이거든요. 결국은 대기업들이 어버이 연합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집회, 시위 이런 아. 것들을 지원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야,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이 의혹 보도를 보고 놀랐고. 그게 그동안 여러 가지 혹시나 네. 그 돈이 출처 내지는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저렇게 그러니까요. 해왔을까라는 예. 그런 의문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좀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났고 오늘 경제정의실천심연합인가요? 네. 경실련에서 전경련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전경련에 대한 그런 그 금융실명제법 포함해가지고 그런 네.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정말- 기회에 아예 전경련 단체가 예. 사실상 그 과거에도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네. 전경련 그 단체를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인세를 많이 깎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기업 뭐 경쟁력을 키우겠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참 법인세 그 깎아준 그 돈으로 어버이연합에 돈을 대준 꼴이 됐습니다. 그럼요. 참 아쉽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 경제 단체가 네. 제대로 된 목소리, 그 경제 단체들도 우리나라 하나의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해 요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반영이 될 수 있고 네. 정책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어느 네. 정도 수준에 맞아야죠. 네. 어버이연합이 그동안 했던 모습을 보면 뭐 합리적이거나 결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해왔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전에 계속해서 어버이연합 관련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분개를 하고 계십니다. 참 이 문제 정말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되겠고요. 뭐 국회에서도 진상조사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삼성, 네. 현대차 등 이런 진짜 그 회원사들이 네. 대기업 회원사들이 전경련 쪽에 정확하게 또 그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낸 회비가 예. 그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되느냐라고 제대로 얘기할 수 있고 과거에 일부 어떤 대기업들은 그 전경련 탈퇴한다 그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회원사들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돈이 그렇게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전경련의 어떤 그런 개혁과 혁신을 요구할 수도 있고 네. 물론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이 굳이 전경련 회원사에 몸담을 필요가 없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기업 네. 입장에서 기업 그럼요.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네. 이 문제 철저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겠고요.
자, 오늘 2시에 그 경실련에서 정경련을 고발하는 네. 검찰에 고발하는 그 현장 저희 오마이TV에서 네.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봐주시고요. 자, 저희가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13 총선이 끝난 지 이제 일주일 조금 더 지났는데요. 네네네. 경제를 화두로 내세운 야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더민주의 당선자 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그렇죠. 여기서도 경제 얘기가 네네.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네네. 화두가 됐는데 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 경제 문제 풀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경제 문제, 특히 선거에서 경제 문제는 그 동안에 보면 어떤 정부나 여당, 네. 보수 이쪽 진영의 어떤 그 나름대로 경제 살리기 이런 음, 프레임에 그 가장 많이 인용된 게 경제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그렇죠.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네. 뭐 여권, 여당이 경제는 살려왔다 그렇죠. 이런 주장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쭉 보면은 뭐 그동안 IMF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네. 경제를 살린 게 아니고 경제를 죽이는 역할을 좀 해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그 어느 나라 정부나 네. 여당이나 그 정치인들이 자기 나라의 어떤 뭐 경제를 뭐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뭐 네. 나름대로 다 명분은 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고 뭐 네. 했겠지요. 문제는 그런 정책 입안 과정에서 과연 그 정책, 경제 정책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물론 다 국민을 위한 거라고 하죠. 네. 정부 여당이나 보수층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에 위한 어떤 그런 그 경제 정책을 또 다 국민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 전체적인 어떤 국가가 하나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추진할 때 특정 계층, 네. 특정 기업 내지는 어떤 특정인에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 이게 추진되거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라는 게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왜곡된 경제 정책과 그런 실천으로 인해서 실현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많은 대다수의 중산 내지는 서민 서민들. 그런 노동자들 다 그들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야당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과 나왔지만 그 저희 뭐 팟짱도 그런 분석을 많이 했고 네. 이미 많은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야당이 그런 경제 프레임을 갖고 경제 민주화와 뭐 김종인 대표의 뭐 포용적 성장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제 프레임을 갖고 간 것들은 일정 부분 성공을 했고 실질적으로 부산, 서울, 인천, 울산, 뭐 창원 이런 지방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해석도 있지만 정작 그런 그 대도시들, 네. 산업 도시들,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도시들의 그 야당이 굉장히 크게 선전한 것은 네. 결국은 그런 경제의 지금 현재 그 실패 내지는 뭐 경제 어떤 그 현 정부의 네. 경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국민들의 어떤 심판 그런 것들이 해석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도 이제 부산에 가서 팟짱 생방송 오장박이 간다 해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너무 경제가 힘들다. 특히 부산 경제가 너무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조선업이나 맞습니다. 여러 가지 거대 산업들이 너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힘들어하세요. 네. 그래서 진보적인 후보가 또 당선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경제 성적표만 보더라도 그건 솔직히 지금 현재 뭐 세월호나 여러 가지 메르스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치 사회적인 문제 또 뭐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경제 성적표나 경제 상황 자체를 보면 정부 여당이 이 선거를 이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할 정도죠.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진영 봤을 때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 분석 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3당에 의한 어떤 뭐 여당의 뭐 승리 뭐 그런 그런 뭐 예상 그건 순수히 네. 정치공학적인 그 맞아요. 해석이죠. 야권이 분열됐으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이 표의 어부지를 계산. 얻을 수 있다. 네. 그런데 그게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심이나 뭐 팟짱에서 계속 민심을 돌아다니고 말씀을 들어봐셨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런 젊은층 그다음에 50대 중산층들 그 과거에는 사실상 정부 여당 쪽 보수층으로 대변되는 50대도 이번에 다 돌아섰던 이유가 그 동안에 그 한 3년 동안 해보니까 이제 3년이 아니죠. 그 이명박 정권가 포함한 8년 8년. 네. 보수 8년 정권에 이렇게 지내어 보니 아 이렇게 가서는 정말 살기 힘들겠구나,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 그들 스스로가 직접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표로 나온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뭐 총선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분명히 박근혜 정권 경제 실정이 네. 또 한 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앞으로 이 경제 문제를 그렇죠. 최우선
과제, 민생 문제를 앞세워서 전국을 주도하겠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대회를 봐도 그렇고 경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 그렇죠. 같은 예. 경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의원 모두가 친기업인이 돼야 경제가 산다라는 그렇죠. 말이 나왔는데 글쎄요, 뭐 네. 좀 이 말을 듣고 친기업인 하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 계셨던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뭔가 비판의 목소리나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당장. 오늘 그 재미있는 게 네. 이제 그 지금 신문들 언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그 총선 그렇죠. 이후에 이제 예. 보도가 나오고 있고 특히 보수 신문들 중심으로 또 경제를 또 더 이상 야당이나 이쪽에 진보 진영의 프레임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중앙일보 오늘 신문 보면 정치면의 종합면에 한 그 면이 이 최은열 당선자의 워딩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최 당선자가 그날 어제 그 강연 내용을 그대로 그 실으면서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그 신문을 아까 찾아봤는데 그걸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네. 그 신문을 보면 그 최은열 당선자의 그 이야기를 따옴표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래놓고 더민주 야유가 사라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 헤드라인의 제목이 더민주 야유가 사라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예전 같았으면 더민주 전에 뭐 옛날에 그 민주당 시절이나 새정년 시절이나 예전 같았으면 이런 얘기를 당내에서 했다고 하면 분명히 강경파 의원들 보수진에 봤을 때 강경파 네. 의원들 중심으로 야유가 터져나오거나 뭔가 좀 다른 얘기가 나왔을 텐데 네. 이번에는 최은열 당선자가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야유 자체가 안 나왔다는 걸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러면은 결국 중앙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의 더민주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야당이 변했다. 아니면 앞으로도 이렇게 변해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듯한 어떤 그런 편집 논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중앙일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논조를 이 더민주의 기조를 응원하는 듯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기분이 좀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중앙일보뿐만이 아니라 동아도 네.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약간의 그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네. 그렇지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더민주가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최은열 당선자만 보더라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김종인 대표가 직접 영임한 사람이고 네. 비례대표로 들어왔지만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금융 전문가죠? 맞습니다. 네. 금융 전문가고 한국 직접 순번을 골라가지고 비례대표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김종인 네. 대표가 뽑은 한국증권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금융통입니다. 네. 금융통이고 전문가고 그동안에 야당에서 좀 취약한 음. 금융 전문가 차원에서 영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향 자체로만 보면 굳이 뭐 더민주 아니고 새누리당에 계셔도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을 정도의 어떤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 시각 자체는. 네. 그래서 어제 뭐 최운열 당선자의 발언이 나올 때 네. 저희 오마이 TV 댓글창에는 네. 비판하는 목소리 좀 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은 뭐 이 그렇죠. 스펙트럼을 넓히는 건 좋죠. 네. 뭐 좋다고 봅니다. 보수층의 표를 얻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히다 보면 정작 야당이 네. 또 그동안 민주당이 그 더민주가 옛날부터 네네. 내세우고 지키려고 했던 서민, 그렇죠. 노동자 그리고 중소상인들 네. 이분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또 앞으로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그 더민주 안에서 당내에서 또 이걸 가지고 치열한 아마 논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방향이나 향후에 그런 이제 정책 이제 최은열 당선자가 이제 하는 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스스로가 또 여러 가지 정책 내지는 법안을 또 입안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그 더민주 차원에서 이제 그게 나올 건데 네. 여하튼 그 김종인 대표 말대로 이게 이제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한 이런 어떤 뭐 최은열 당선자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보수적 성향 내지는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그런 분들의 어떤 전문가 영입이 더민주의 어떤 세력을 좀 더 과거보다 좀 더 보수층의 어떤 표를 끌어당기고 네. 외연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음. 근데 우리 박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더민주의 그 정체성 그 다음에 당의 어떤 그동안 기반이 됐던 네. 중소서민 노동자
그런 그 많은 그 지지자들한테 과연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먹힐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나중에 이런 당의 정체성과 이런 지지자들 사이의 어떤 그런 갭을 네.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또 어떻게 이거를 잘 설득하고 네. 이해시키고 합리적으로 이걸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거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당 그렇게 할 것인지는 그게 이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네. 참 앞으로 더 민주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네. 이게 참 관심거리긴 한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 법인세 정상화, 그 더민주 공약들을 보면요. 네네. 777 플랜, 그러니까 가계, 노동소득, 중산층 비율 모두 70%로 올리겠다. 네. 이런 것도 공약이 있었고요. 그렇죠. 국민의당은 공정 성장을 내세웠어요. 그렇죠. 뭐 청년 실업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민생 문제를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게 국민의당의 주장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 기조와는 다를 거다라는 기대도 좀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철 기자는? 그 지금 분명히 야당이 내세운 이번에 그 김종인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 네. 내지는 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공정 성장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성장론과는 약간의 길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달라야 되죠. 그래야 여야가 구분이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따른 어떤 국민들이 투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게 뭐 박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그 보수나 진보의 이런 개념, 그리고 보수와 진보, 여야의 그런 개념이 특히 경제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석된다는 얘기는 네. 서로 겹친다는 부분이 굉장히 생기는 거죠. 이게 뭐 예전처럼 보수는 무조건 어떤 성장 일변도 내지는 어떤 진보는 뭐 분배 일변도로 네. 가서는 더 이상 이제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로부터 공감을 못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어느 정도의 그 분배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어떤 특정 계층, 어떤 특정 어떤 상위 계층을 위한 어떤 정책, 네. 그런 기업 이런 정책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진보도 너무나 분배만 치중해서는 그 성장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또 다른 어떤 계층, 성장의 어떤 그런 뭐 동기부여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지적도 꾸준히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들도 약간씩 뭐 영국이 제3의 길을 택하거나 뭐 심지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네. 서로 그러니까 오른쪽은 좀 더 왼쪽은 좀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번에 그 국민의당이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공약들도 상대적으로 보면 그 새누리당이나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긴 하지만 네. 다른 서구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사실상 이거는 어떤 보수적 그 집권당 내지는 보수 정당의 경제 정책과 되게 유사합니다. 비슷하거나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히려 보수가 너무 급진적인 어떤 오른쪽에 치우친 그런 정책들, 특히 대기업 정책들 이런 거 네. 보면 너무 그쪽에 급진적인 어떤 우파적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이런 어떤 민주당, 더민주 이런 공약들이 되게 그 이제 왼쪽에 있는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 뭐 이런 심지어 미국까지 이런 데 보면 네. 이 정도의 수준의 그 정책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 보수 우파 정부의 경제 정책 수준 정도라고 네. 이건 뭐 제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요.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 정부 경제 정책이 너무나 오른쪽으로 가 있다. 그렇습니다. 너무 대기업 중심이다, 재벌 중심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시키는 과정이 경제 민주화인데, 그렇죠. 자, 이 유일호 체제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체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기업 구조조정이에요. 그렇죠. 이게 오늘이 딱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한 지 딱 100일입니다. 네. 취임 100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어제도 기획재정부에서 뭐 그런 자료를 냈고요. 그 전날에 이제 기자단하고 이렇게 100일 맞이 뭐 오찬 간담회를 했어요. 네. 유일호 부총리가 기자단하고 오찬하면서 건배사가 경제를 살리자. 내가 경제를 하면 기자들은 살리자. 뭐 이렇게 외치자고 했다는데 예.
뭐 좋습니다. 뭐 경제를 당연히 살리는 건 맞고요. 근데 네. 그 동안에 진짜 한 3년 동안에 뭘 하셨는지 참 궁금한 거죠. 저는 어? 이 재벌 대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유보금 있잖아요. 그렇죠. 몇백조라는 음. 그 유보금 그걸 좀 잘 쓰면은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 정부 경제 관료, 경제 정책, 그다음에 그 추진 방향 이런 것들이 너무 재벌 중심의 특정 대기업 내지는 어떤 그쪽에 맞춰진 그런 정책과 그런 어떤 추진 그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네. 건데요. 현 정부가 그 우리 박 씨도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그런 그 핵심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 맞아요. 국가였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대선 때 그걸 들고 그렇습니다. 나왔죠. 김종인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맞아요. 위원장을 맡았고 그걸 네. 추진했던 것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표를 준 거죠. 그럼요. 분명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경제 민주화 복지 국가 건설을 하라는 어떤 그런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진 어떤 현 경제팀은 거기에 맞춰진 공약 이행을 내지는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죽했으면 김종인 대표가 네. 자기가 반성을 네. 하고 자기가 한 번도 그런 그 당시에 그 대선을 주의했던 핵심 그 위원장 네. 대선 위원장 그 준비위원장이 뒤늦게 와가지고 야당 대표가 됐겠습니까? 참. 정말로 이게 아마 전 세계 아마 어느 예. 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런 것들인데 그만큼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고 경제 그럼요. 민주화에 글쎄요 경자도 안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지금 보면. 아니 오죽했으면 노회찬 지금 당선자께서 저번에 네. 나왔을 때 자기의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여기 얘기했잖아요. 총선 공약이. 네 맞아요. 자기는 네. 자기의 총선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했으니 참. 그분이 이번에 됐으니 이제 뭐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 된다고 하면 네. 지금 유일호 경제팀이 지금 100일 맞고 그 전에 최경환 경제팀 한 게 뭐예요? 그거잖아요. 결국은 정부 나라비에서 계속 그 일반 대기업들 기업 규제 풀고 부동산 띄우고 그러다가 정부 재정 축나고 국가 부채, 국가 네. 나라빚 엄청나게 올랐죠. 가계부채 엄청나게 올랐죠. 가계부채 1,20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엄청나게 띄웠다 결국은 전월세 값만 더 올랐고요. 경기는 안 좋고 사람들이 그 전월세 값에 그다음에 그 부채에 시달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참 이 뭐 증세 없는 복지 없다라는 얘기 해놓고 그럼요. 담배값 올려놨어요. 그것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 쉽게 돈을 걷어서 자신들이 네. 그냥 쓸려고 하는. 참 눈 가리고 아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 저희가 박근혜 정부의 그 경제 실정을 얘기하다 보면은 오늘 하루가 다 갈 것 끝도 같아요. 안도 없습니다. 끝도 없는데 자 저희가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자 유일호 경제팀이 이제 기업 구조조정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김종인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제 있는데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 이제 그 유일호 경제팀의 마지막 지금 남은 한 1년 좀 넘게 남았습니다만 사실상 최경환 경제팀이 해놓은 여러 가지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된 상태고 국가 부채뿐만이 아니라 네. 가계 부채 포함해가지고 이 경기 침체, 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특히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어려운 것 중에 조선해운업 쪽 네, 이쪽이 맞아요. 지금 몇 년째 이 얘기가 나왔는데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꺼나왔고 아마 김종인 대표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처럼 야당에서 구조조정은 안 된다 막 이런 식보다는 구조조정 일단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다만 조건을 이제 실업 대책을 정확히 세워라. 네. 실업 대책을 세운 다음에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중동 등 보수 쪽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 떠나서 좀 더 좀 자세히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네. 이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 해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기업을 구조조정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기업을 통폐합하거나 기업을 퇴출시킨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상선 그다음에 뭐 한진해운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조선해운업의 여러 가지 지금 그 기업들
그 대기업들이거든요. 큰 기업들이고 또 엄청난 어떤 그런 장치 산업이고 네. 거기에 지금 계신 노동자들도 수천 명이 수천 수만 명입니다. 음. 대량 실직 해고 이런 부분들이 눈에 뻔한데 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그 구조조정 얘기는 결국은 그 기업이 이익을 못 내고 지금 사실상 엄청난 부채 때문에 그대로 놔뒀다가는 전부 다 망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그 사업 부분을 조정하고 경쟁력이 정말 안 되는 기업은 퇴출시키고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공적 자금이나 국민 세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과거에 IMF 때도 그랬고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약간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우린 항상 그런 것도 선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기업들의 이 경영 실패를 누가 책임지느냐? 그동안 항상 그동안의 이런 기업들의 경영 실패를 제대로 책임을 안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 대기업들의 경영 실패를 우선 제대로 된 책임, 그 재벌 총수도 이번 한진해운 포함해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됐든, 그다음에 네. 현대상선의 그 현대가 또 물론 그 일부 경영권을 내렸다고 하지만 경영권을 내놓은 게 문제가 아니죠. 경영 실패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책임을 형사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책임 그렇지 않고 그리고 국민 세금 공적 자금 투입되고 네. 노동자들 다 해고되고 그런데 재벌 총수는 뭐 손방망이 처벌이나 아니면 거의 아예 처벌을 피해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은 우려가 되었고 실제로 보여주는 면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또 그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외국의 어떤 서구 국가들, 특히 뭐 북유럽 국가들은 이런 어떤 그 기업들이 솔직히 요즘처럼 100년씩 가는 기업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삼성전자, 현대차도 어렵다고 위기 의식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조선 해운업 그 망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기업들 그런 흥망성쇠 봤을 때 다른 서구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사회 안전망 그런 재교육 프로그램 네. 실업 그다음에 급여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제도적 마련이 바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 그 해당 기업들이 망하거나 아니면 그 업종이 사라지거나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잉여 인력들이 발생이 되면 정부에서 나서서 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을 얻도록 정부가 보조해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스타트업이 됐든 그런 네. 걸 만들어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상황이 없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부터 딱 해버리면 노동자들만 다 잘리고 그렇습니다. 가게 파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네. 실업 대책을 먼저 세우고라는 어떤 조건을 붙였지만 사실상 이것도 지금 이제 와서 실업 대책을 세우는 것도 이미 시간이 없잖아요. 늦었죠. 예. 네, 맞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이미 그래서 정부에서 아니 실업 대책을 또 언제 세워서 언제 구조조정을 합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논리로 하면 결국은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겠네요. 자, 이 총선 이후에 이제 여소야대 전국이 될 텐데 여소야대 전국 그 구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게 네. 중요한데 특히 경제 이슈가 이번에 부각된 상황에서 네. 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네. 들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노동개혁 얘기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기업 구조조정에서 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네, 그게 좀 여기에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이 야당을 믿어도 될지 그렇죠. 정말 우리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이번에. 네. 저희가 오늘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네, 네. 콤팩트하게 좀 다뤄봤는데 네. 더민주 그리고 국민의당 앞으로 이 구조조정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친기업인 얘기까지 어디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고 보수의 아젠다를 뺏어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 서민, 노동자, 소상공인 이런 문제들 더민주에서는 을지로위원회라고 을의 네.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리고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응해서 정말 실업대책 얘기를 했는데 실업대책을 얼마나 완벽하게 마련해서 네. 서민들,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들 것인지 네. 거기에 앞으로 야당의 성패가 좀 달려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직 대선까지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과정이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릅니다. 중요합니다. 네, 이
좀 무섭네요. 그렇죠. 저 민심이 무섭다는 거 이번 총선에 깨달아가지고요. 네. 야당이 정신 차리고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올바르게 대응하고 경제 민주화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용적 성장 내세웠죠. 네. 그걸 지키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입안할지 법안을 만들지 네. 그것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저희가 매주 이렇게 경제 문제를 짚어드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너무 짧게 끝나서 아쉽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컴팩트가 좋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다음에 주에- 좀 더 풍부한 얘기로 더 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